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단순한 외교 뉴스나 일시적인 안보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한반도 현대사, 아니 동북아 전체의 군사 외교 지형을 뒤흔든 그야말로 정치적 지진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이 한마디에 워싱턴 백악관, 베이징 중난하이, 도쿄 총리관저, 모스크바 크렘린궁이 동시에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신들은 충격이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에 걸며 마치 한국이 국제 질서를 뒤엎는 폭탄을 던진 것처럼 보도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봅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간 준비해온 국가 전략의 완성판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외부에서는 감정적 결정이라고 몰아가지만 실제로는 냉정하고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력에서 세계 6위권이고 인공위성 발사체와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통해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원자로 설계,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이런 기술이 민간 원전과 이성 발사 프로그램 뒤에 가려져 있었을 뿐 그 잠재력은 누구보다 강력합니다. 이번 NPT 탈퇴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신호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굴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죠.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돈 안 내면 지켜줄 수 없다며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여전히 NPT 틀 안에서 스스로를 묶어둘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시기가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반응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즉각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방조하고 심지어 기술 자원을 제공한 게 누굽니까? 바로 중국이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유엔에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일본은 플루토늄 재고만 4만 킬로그램이 넘습니다. 그걸로 핵탄두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게만 도덕을 설파한다. 이건 뻔뻔함을 넘어 위선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번 결정은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국제정치의 판을 바꾸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라는 불완전한 이중 의존 구조 속에 있었죠. 하지만 그 틀을 깨고 주권과 안보를 스스로 지킨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핵무기 보유 여부를 떠나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이 아니라 스스로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 진영과 서구 평화단체들은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며 비판하죠. 하지만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억제력 없는 평화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핵을 들이밀고 있는데 우리가 맨손으로 맞서야 합니까? 더구나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1970에서 80년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연간 GDP 2조 달러가 넘는 국가가 첨단 반도체와 조선, 항공우주 산업을 가진 나라가 핵 억제력을 감당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번 선언은 외부 위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자기들 필요에 따라 핵 정책을 바꿉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국제규범이라는 이름 아래 손발을 묶어두려 했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점에 결단을 내린 건 단순히 북한 대응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우리는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앞으로 동북아 군사구도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동맹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하고 중국과 일본은 군사 외교 카드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심리적 변화야말로 진정한 억제력의 출발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 NPT 탈퇴 선언이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핵무장 가능성을 준비해왔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원전 강국, 반도체 강국, 조선 강국으로만 비쳤을지 몰라도 그 산업의 뿌리와 인프라가 바로 핵개발과 직결되는 자산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유한 고속로 설계 능력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기술은 단순히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감시 아래 있어도 기술력과 인력풀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전혀 소란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평화헌법 운운하면서 뒤로는 플루토늄을 비축하거나 중국처럼 북한을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를 은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국제규범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언제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이중 트랙을 깔아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로 축적된 핵연료 재처리 기술, 한화 현대중공업이 만든 잠수함 발사체계, SLBM 기술, 그리고 현무 같은 초장거리 미사일 기술까지 모두 평화적 방어적 명목으로 발전시켜왔지만 실제로는 억제력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반이었죠. 여기에 더해 우주발사체 개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은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인공위성 발사 기술과 ICBM 기술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3단 로켓 기술, 극저온 연료 관리, 고정밀 유도 장치를 확보했고, 이는 핵탄두를 대륙간으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한국은 우주 개발에만 몰두한다며 안심했죠. 바로 이 점이 준비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미국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워싱턴은 동맹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원치 않았을 텐데요. 물론 미국은 한국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군 기지 제공, 방위비 분담, 전략무기 전개 협력 등으로 충분히 협조적인 동맹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금전적 요구를 하면서 오히려 신뢰 균열이 생겼죠. 이 시기를 우리는 기술 개발 가속화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이런 준비 과정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한 걸까요? 일본은 알았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오만이죠. 한국은 미국 눈치를 보느라 절대 독자 핵무장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중국은 정찰 위성과 정보망을 통해 일부를 파악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북한을 카드로 사용하면 한국이 겁을 먹고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죠. 이게 바로 전략적 오판입니다. 실제로는 북한의 위협이야말로 한국이 핵무장을 준비할 명분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한국은 산업, 과학기술, 외교까지 모든 분야에서 겉으로는 협력, 속으로는 대비라는 이중 전략을 써왔다는 거군요. 이게 일본이나 중국과 가장 큰 차이점 같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위협하거나 숨어서 비축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결정적 순간을 기다렸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결정적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준비는 끝났고 국제 정세는 우리 편입니다. 미국의 우산은 구멍이 났고 중국의 군사 굴기는 역효과를 내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아시아 각국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준비한 카드를 꺼내면 그 파급력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NPT 탈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조용히 쌓아온 전략 자산을 한 번에 공개하는 행위군요. 외부에서는 이걸 돌발 행동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잘 준비된 핵무장 시나리오가 발동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NPT 탈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세계 주요국의 반응은 말 그대로 패닉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거의 동시에 안보회의를 열었고 각국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대응 메시지를 내놨죠. 흥미로운 건 이들의 반응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전략 계산과 내부 갈등까지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먼저 미국을 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한국의 결정은 우려스럽다고 했지만 곧바로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한편으로는 한국 핵무장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니 결국 한국이 독자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트럼프의 언행은 사실상 한국에게 핵을 가져라는 무언의 신호와 다름없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13조 원 요구,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 그리고 동맹의 가치보다 돈을 앞세우는 태도는 워싱턴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대만 방어 문제로 이미 군사적 부담이 한계에 달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 억지력을 갖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믿을 만한 자위 능력을 가진 파트너가 생기는 셈이니 겉으로는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긴급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론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방조하고 지원해온 것이 중국 아닙니까? 심지어 유엔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의 정제유와 식량을 공급하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눈감아줬죠. 그런데 한국이 같은 길을 가려 하니 갑자기 지역 안정을 이야기하는 건 전형적인 이중잣대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군사적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재래식 무기 중심의 한국을 대립시키면서 자국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한국이 핵을 가지면 그 균형이 단번에 깨지고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앞세워 한국을 압박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대만, 심지어 베트남까지 핵 개발을 고려하게 만드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얘기를 해볼까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결정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일본 국민의 안전을 해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플루토늄 재고량만 4만 킬로그램, 핵탄두 6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평화헌법 뒤에 숨은 채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그들이 한국에게만 핵은 안 된다고 하는 건 명백한 위선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번 사태를 이용해 자국의 군사력을 합법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한국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위대의 공격 능력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의 군사 확장을 정당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핵 억지력을 갖추지 못한 채 미국 의존도가 높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망이 한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한국은 이미 천궁-3, L-3, 그리고 독자형 이지스 구축함을 갖춘 탄탄한 다층 방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미일 공동 개발에만 의존하고 최신형 요격 체계의 배치는 늦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까지 보유한다면 일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결국 미국은 동맹 재편, 중국은 전략 균형 붕괴, 일본은 군사적 불안감 증폭이라는 서로 다른 이유로 한국의 결정을 두려워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세 나라 모두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외부의 명령에만 따르는 종속 변수가 아니라 스스로 방정식을 만드는 독립 변수로 변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반응의 도미노는 단기적으로는 외교전, 경제 압박, 여론전으로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더 강해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국을 완전히 잃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쥘 차례입니다. 이번 한국의 NPT 탈퇴 선언은 동북아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정치의 대전환점이자 핵 확산과 군비 경쟁에 관한 전 세계적 담론을 뒤흔드는 사건이기도 하죠. 특히 유엔, 유럽,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이번 사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중 2, 2일 삼국의 이해관계에 휘말리기 쉬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 유지를 강조하며 한국의 결정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강경한 제재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우선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외교부는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하며 일방적 제재를 경계했죠. 그렇죠. 반면에 일부 유럽 국가들 내부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를 감안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수 의견이지만 기존의 핵비 확산 체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편도 아닌 실리 외교를 추구해왔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은 한국의 핵무장 선언을 단순한 위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국방과 외교적 독립성 강화의 본보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결정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주권 수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핵보유 선언이 아세안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일부에선 핵 경쟁의 도미노 현상을 우려합니다만 실제로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핵무장보다는 경제개발과 외교 다변화를 우선시해왔죠. 그러나 한국처럼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춘 국가가 등장하는 것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에도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자체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베트남 역시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산 무기 도입을 늘리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이번 선언이 아세안 국가들의 예교적 선택을 제한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아세안에게는 부담일 텐데요. 물론 어느 정도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경제의 기술의 안보, 삼각 협력을 강화하며 압박을 완화하고 있죠. 특히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FTA뿐 아니라 방산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신뢰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용적 접근 덕분에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을 단순한 핵보유국이 아닌 책임 있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제 여론에서 한국의 책임 있는 핵 보유를 인정받기 위한 과제가 남았다는 말이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 핵무기 보유가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 군축 대화 참여, 지역 다자안보체제 구축 등이 핵심이 될 거예요. 일본과 중국이 주장하는 불안정화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아세안과 유럽 등 새로운 파트너들과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국이 이번 선언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아세안 등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네요. 네, 저는 이번 사태가 동북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군비 균형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봅니다. 한국이 주권과 안보를 스스로 지키는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세계 질서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과연 핵무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 현실적 잠재력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핵무기는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차근차근 쌓아온 과학기술과 산업 기반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자력 기술은 단순히 발전소 운영을 넘어서 고속로, 핵연료 재처리 기술까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고속로 기술은 핵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데 이는 핵무기 제조의 필수적인 플루토늄 생산과 직결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는 우주발사체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의 성공은
단순한 과학적 성취를 넘어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력 확보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국 발사체를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로서 이는 곧 핵탄두 운반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더불어 현무 시리즈 미사일, 특히 현무5와 현무6는 이미 800km를 넘어 150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핵탄두 탑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죠. 우리 기술진과 군 당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단순히 탄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핵탄두 설계, 소형화, 그리고 안전한 운반 시스템 구축까지 수많은 기술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그 모든 면에서 완벽한 준비가 됐다고 보시나요? 물론 핵탄두 개발과 소형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도의 반도체, 나노기술, 재료과학 역량을 갖춘 나라입니다. 이는 핵무기 핵심 부품의 소형화와 정밀 제어에 필수적이죠. 또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관련 기술도 상당 부분 내재화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감시하에 민간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켰기에 비밀리에 군사적 전환도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능력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한국은 이미 KSS 2급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진행 중이고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도 확보할 전망입니다. 이는 핵 억제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맞습니다. SLBM은 핵 억제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상 기반 미사일이 쉽게 탐지 파괴될 수 있는 반면 잠수함은 은밀하게 움직이며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기에 한국이 SLBM 능력을 갖춘다면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의 기술적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방어망 구축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술력이 있음에도 국제사회와 동맹국의 압박은 여전하지 않나요?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움직임을 경계하며 비핵화 원칙을 강조해왔는데 이런 외부 압력이 기술 개발에 제약을 주지 않을까요? 물론 압력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국 내부의 핵무장 필요성 인식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와 불확실한 동맹 정책은 한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자주국방 의지를 고취시켰죠. 기술 개발은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민간 연구개발이 맞물려 비공식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핵능력 확보에 매우 근접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핵무장은 단지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정치, 외교적 역학관계,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NPT 탈퇴 선언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기술 준비 완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 결단과 외교적 자신감도 갖췄다는 선언이죠. 한국은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된 겁니다. 결국 한국은 이미 핵무장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과 전략적 환경을 갖추었고 이를 공식화할 정치적 의지도 갖춘 셈이군요. 이것이 바로 이번 선언의 실체이며 그간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국의 NPT 탈퇴 선언은 그저 기술적 준비의 완성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적 판단 아래 나온 결정입니다. 왜 지금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복잡한 변화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이제 더 이상 이론적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 위기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며 한반도 전역을 위협하고 있죠. 맞아요.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과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불확실하고 가변적이라는 점도
한국 정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전략적 압박입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군사 굴기를 본격화하며 해양 권력 확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안보 사이에서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가 크지만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중국에 의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있죠. 중국의 압박에 대항하려면 한국도 스스로 방어력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력의 핵심이 바로 핵억제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그 결정을 내렸을까요? 과거에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한미동맹이 굳건했고 미국의 해구산이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정책 변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부담 전가 정책은 한국 정부에 큰 충격을 줬죠.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보호 못한다는 식의 메시지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한국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략의 위험성을 체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선언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외교적 행보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이 독자적 안보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전략적 전환점이라는 의미인가요? 북한의 위협, 중국의 군사굴기, 미국의 불확실성, 일본의 군사력 강화, 이 모든 상황이 겹쳐져서 한국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역량이 지난 수십 년간 크게 성장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핵무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첨단 반도체,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 길을 가면 어떤 외교적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국제사회의 압박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신뢰를 쌓아온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핵정책과 다자간 대화를 통해 외교적 긴장을 완화하면서도 핵 억제력은 확고히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가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안보 위협을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이 이 새로운 전략적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첫째, 기술 개발과 군사적 준비는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동맹국과의 협력도 지속하되 평등한 동맹 관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적 소통을 확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핵무장 선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복잡한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 위한 첫걸음이죠. 이번 한국의 NPT 탈퇴와 핵무장 선언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거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제사회와 특히 한국의 정치, 군사적 압박을 행사해왔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 능력을 확보하면 북한의 전략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려 했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공식화하면 일방적 우위가 깨집니다. 특히 북한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정권의 정당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죠. 맞아요.
북한의 반응은 두 가지 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적 도발의 강도 증가입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이나 미국이 강경한 조치를 취할 때마다 북한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강화해왔죠. 이번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북한 내에서는 한국의 핵능력 확보를 전략적 도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식하면서 내부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북한이 핵독점 체제가 흔들리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일 텐데요. 네, 내부 결속 강화는 북한 체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취하는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개발 의욕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억제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상호 확증 파괴, MAD, 원칙에 근접하는 균형 상태가 형성되면 북한도 무모한 도발보다는 협상과 전략적 조정을 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변칙적인 군사 전략을 계속 고집하면 한반도 긴장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억제력 확보는 단순히 군사적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북한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선언하는 셈이죠. 이런 메시지는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무장 선언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북한의 강경한 반발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확고한 핵억제력을 보유함으로써 북한도 군사적 도발을 신중히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남북 대화와 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죠. 즉, 한국의 핵능력 강화는 일시적 긴장 상승과 장기적 안정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번 선언으로 인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올라서면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졌고, 이로 인해 더 큰 외교적 무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이번 한국의 선언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 여론을 흔들거나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도구로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대외 선전에서 남한을 비난하며 국내 정치 결속을 다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전전은 더욱 강화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적 지지와 함께 기술적 우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과 선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번 한국의 NPT 탈퇴 선언은 미국에게도 엄청난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의 핵무장 움직임을 억제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죠.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부터 한미 동맹의 본질까지 미국은 여러 갈래에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몇 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 관계에 큰 균열을 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요구하며 사실상 돈 내야 지켜준다는 메시지를 던졌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 유지에 드는 비용이 커지는데 통제는 어렵다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갈립니다. 강경파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납하면 동맹 체계가 무너진다며 즉각 제재와 압박을 주장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한국을 강한 자위 능력을 가진 동맹으로 받아들이고 핵 억제력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실제로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핵무장이 동북아 전략 균형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 체제로 나아갈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결국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미 기술적, 정치적으로 핵무장에 가까워졌고 국민적 지지도 높다면 무리한 제재보다는 통제 가능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는 미국 내부에서도 심각한 논쟁을 촉발할 것이고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 조율도 필요하겠죠.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동맹 내에서 균열이 생길 우려도 있지 않나요? 일본이나 호주는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에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핵화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이 강하죠. 미국은 이들 동맹국과 조율하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나요? 상당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공화당 강경파는 한국의 핵무장은 동맹 붕괴의 시작이라고 비판하며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을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 주류는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인정하고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견해를 펼치고 있죠. 이러다 보니 미 의회 내에서도 한미 관계와 핵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은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죠. 결국 미국은 조건부 인정과 관여 강화라는 절충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미국의 딜레마는 결국 한국과의 관계 재설정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번 선언은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방위비 문제뿐 아니라 첨단 무기 공동 개발, 군사 정보 공유, 지역 안보 협력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이 요구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텐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력과 기술력,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주권 국가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미국에도 책임과 의무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해 한국이 책임 있는 핵 보유국임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한국이 핵무장을 공식화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 지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존의 냉전적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한국이라는 강력한 독자 핵억제국이 등장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전략적 계산이 크게 달라지고 있죠.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미국까지도 이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핵능력 강화를 군사굴기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은 북한을 포함한 약소국들의 핵능력을 통제하는 데 크게 의존해왔죠.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추면 중국은 북한을 활용한 압박 카드가 무력해지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의 힘의 균형도 불리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중국은 이런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전략 자산을 재배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의 핵무장을 더욱 정당화하는 국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의 핵무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강화와 미일 군사협력 확대를 통해 대응하려 하지만 한국과 달리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 불안감이 큽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핵무장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남아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나 일본의 핵무장 시도는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 국민 정서와 평화헌법 개정 문제. 둘째, 미일 동맹 내 미국의 입장. 셋째,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 등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민적 합의와 기술력, 경제력까지 뒷받침되면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신군사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존의 핵우산 정책에서 벗어나
한국과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미국은 분명히 딜레마에 빠졌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완성할 경우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핵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핵 확산 통제와 지역 안정을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미국은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동북아 동맹 간 협력을 재조정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신군사 구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주변국들과의 긴장 완화와 동시에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균형점 찾기가 중요하겠네요. 네, 한국은 첫째, 군사력 강화와 핵 억제력 유지에 집중하면서 둘째, 다자간 외교를 적극 활용해 지역 협력과 신뢰 구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아세안, 유럽, 미국, 중국 등과의 외교 채널을 다각화하여 오해와 긴장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군사적 긴장과 동시에 대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나요? 군사적 긴장은 불가피하겠지만 확고한 핵 억제력이 존재한다면 결국 대화와 협상이 불가피해집니다. 한국의 핵 능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도발을 자제하도록 만들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신군사 구도의 변화가 한국 경제와 기술 발전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군사력과 경제력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안정된 투자 환경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첨단 방산 산업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주변국의 불안정성은 한국에게 경제의 외교적 주도권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NPT 탈퇴와 핵무장 선언을 한 이후 국제사회 특히 UN 무대에서 벌어지는 외교전은 매우 치열합니다. UN 안보리 및 총회에서 여러 나라가 한국의 결정을 놓고 찬반을 표명하며 다양한 외교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압박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개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유엔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유럽과 아세안 등 여러 국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등은 한반도 안정과 지역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제재보다는 한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게 중요한 외교적 우군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죠. 특히 한국은 UN 내에서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신뢰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핵무장 선언 후에도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죠. 예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협력 확대, 핵 관련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책임 있는 핵 보유국임을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의 행동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일본 역시 지역 안보 위협을 이유로 유엔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인도, 호주, 유럽 국가들까지도 한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지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죠. 이는 한국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 유엔 무대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첫째, 투명성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자 외교를 강화해 UN 내 지지를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과 일본의 강경파와도 대화 채널을 열어 긴장 완화를 도모해야 하죠. 물론 쉽지 않은 과제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한 외교 역량을 축적했고 국민적 지지도 뒷받침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선언이 유엔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제재와 고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그런 우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단순한 규범 위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힘의 분포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합니다.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위자임을 입증한다면 유엔에서도 완전한 고립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엔 내 많은 개발도상국과 중소국들은 한국의 주권 강화와 자주 국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한국이 유엔에서 성공적으로 외교전을 펼치려면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핵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IAEA와 긴밀히 협력하며 핵시설과 활동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보고를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동맹국 및 5호국들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다자간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론과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이번 유엔 외교전이 한국의 국제 위상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한국이 단순한 중소국에서 글로벌 전략국가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지역 안보와 평화 유지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죠. 이는 한국 국민과 세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선언은 단순한 군사 전략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는 이번 선언 이후 급격한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맞이했죠.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첨단 방산 기술과 융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시리즈, KF-21 전투기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무장으로 인해 투자와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확대되면서 더 혁신적인 무기체계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죠. 또한 이는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 가치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이미 세계 3대 조선 강국 중 하나로 잠수함 건조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KSS 2급 잠수함은 핵 추진은 아니지만 핵무기 탑재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이는 해상 억제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전방위적 산업 역량 강화는 한국의 경제적 자립과 전략적 독립에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장과 발전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을까요? 방위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부는 핵무장 선언 이후 방산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익 중견 방산업체에 대한 R&D 지원, 인력 양성,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이 추진 중이죠. 민간 기업들도 첨단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산업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등 대기업들도 국방 및 우주 분야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산업 발전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군요. 맞습니다. 방산 산업 성장뿐 아니라 관련 첨단 소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다양한 산업군이 발전하며 경제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겁니다.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도 높아지죠.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경제적, 기술적 성장에 힘입어 핵무장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핵무장 선언과 산업 발전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전략적 독립을 추구하는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강화하며 미래를 주도할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이번 핵무장 선언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핵 위협과 일본,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국민이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자부심을 표명하고 있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군비 경쟁 심화와 평화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평화주의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들은 긴장 고조를 걱정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죠. 이런 의견들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안보 위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 등이 일상적으로 뉴스에 등장하면서 국민 정서에 깊이 자리 잡았죠.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국민 안전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 간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있나요?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핵무장의 필요성과 전략적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책 토론을 활성화하고 있죠. 또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국민 통합과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국민적 단결은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의 협력이 함께할 때 한국은 외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선언은 단지 한반도에 국한된 이슈가 아닙니다.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특히 NATO를 포함한 국제안보동맹과 협력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다면 NATO와 아시아 지역 간의 협력 강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NATO는 전통적으로 유럽 중심의 집단 방위 체제이지만 최근 몇 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와 유사한 다자 안보 협력의 중심에 있으며 핵 보유국 지위가 강화되면 이런 협력은 더 견고해질 겁니다. 또한 NATO 회원국들 중에는 한국과 전략적 경제 군사 파트너십을 확장하려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방위 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핵무장 선언 이후에도 오히려 협력 의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NATO와의 협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도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분명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NATO도 이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을 보유하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NATO 및 다른 국제안보 협력 체계와 어떤 전략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까요? 첫째, 다자간 군사의 정보 교류를 확대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핵 비확산과 군축 대화에도 적극 참여하며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죠. 셋째, 아시아 태평양 안보동맹과 유럽 안보 체계를 잇는 가교 역할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핵 보유국으로서 지역 안보는 물론 글로벌 평화에도 기여하는 중추적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네요. 맞습니다. 이번 핵무장 선언은 한국이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국가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책임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선언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질 장기적 핵무기 경쟁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변국들은 한국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 심지어 베트남까지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는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확산의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독자적인 핵 능력 확보 논의를 은밀히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도 뒤처질 수 없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대만 역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심화되면서 핵 억제력을 고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도미노 현상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핵무장 선언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가 아니라 안정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국제사회에 설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명한 핵정책과 지역 군축 대화 참여,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다면 도미노 효과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은 무엇일까요? 주변국들과의 신뢰 구축과 군축 협상이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보유에 따른 책임을 다하면서 핵 비확산 체제의 틀 안에서 지역 협력과 대화의 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긴장 완화와 안정적 군사 균형을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죠.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 전역의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전략이 동북아의 안정과 경제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네, 핵무장 자체가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자 안보 체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평화에도 기여하는 모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핵무장 선언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 이제 안보를 타국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자주적 안보 주체로서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5년, 10년 후 미래 전략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5년 내에 한국은 핵 억제력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외교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강력한 국내 통합과 지속적인 기술 혁신, 그리고 외교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단결 없이는 어떤 전략도 성공할 수 없으며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 안보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책임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가 되어야 하죠. 결국 이번 선언은 한국이 단순히 지역 강국이 아닌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 국가로 발돋움하는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은 쉽지 않겠지만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